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수 대통합 그리고 공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압승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1대1 영수회담을 갖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를 돌면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도권 정치 은퇴 선언 2달 만에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깜짝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룡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 의원님은 19대셨죠? 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던 거죠? 네, 처음에 민주통합당이었고요. 네. 그 후로 새정치 민주연합 네. 그랬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일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그리고 공천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저부터 무엇이든 어떠한 역할과 어떤 책임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성과 용서와 화해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는데 지금 공천 혁신 보수 통합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 앞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눈에 일단은 확 띄우는 게 그 50% 현역 물갈이 뭐 재차 강조는 했지만 네. 거기다가 20대, 40대 포함해서 한 30%를 공천하겠다. 네. 이런 숫자들이 눈에 확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통합이 꼭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언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얘기 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이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처해 있는 현 상황이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걸 앞두고 제 세력을 다 아우르면서 또 원만하게 혁신 공천을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이런 얘기를 느낌이 못 할 들었다는 거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현재 황교안 대표의 고민의 지점이 여기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있던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표현은 조금 뭐라 그러죠? 원칙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기서는 좀 워딩이 셌다 이런 느낌도 들던데. 앞부분은 저도 이제 직접 보긴 보았습니다만은 마치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동안 작년 여름부터 쭉 해왔던 그 장외투쟁 뭐 네. 이런 내용들의 집대성 총정리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이 뒤에 나왔습니다만 혁신이나 미래 비전이나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 정도로 선택된 단어, 그다음에 내용들이 좀 세긴 했죠. 네. 공천 혁신 관련해서는 나부터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모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종로 출마 얘기도 있었고요.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느 자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이 좀 공허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나부터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너무 당연한 원론이죠. 네. 당대표는 선거 때가 되면 정말 모든 걸 바치는 그래야만 하는 자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는 자리인데 나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당연한 얘기를 얘기다. 하신 네.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험지에 출마하겠다 그랬는데 네.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당선 가능한 험지는 없습니다. 험지는 당선이 사실 불가능한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늘 세모표였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는 말은 애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지로 간다 안 간다, 험지 어디로 간다 아니면
B로 간다. 이거는 말로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확실하게 나 어디로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방향성을 확실히 했다면 조금은 내용 있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치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개헌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1대1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대1 영수회담은 총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원내 그 대표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정 지금은 협의체 있었죠. 이 다당제가 네.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는 아니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이 다당제로 운영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당제 상황에서 1대1 자유한국당과 대표와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하시는 것은 네. 좀 현실을 무시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대권 후보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렇게 1대1로 맞서는 그런 위치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무리한 총선을 앞둔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 강조를 좀 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다당 체제라고 하지만 제1야당이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 다른 야당들에 비해서는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작년부터 계속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1대1 회담을 자꾸 요청을 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총선을 앞뒀으니까 애매하고 실현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럴 때 저는 뭐 흔쾌히 해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뭐 1대1 영수회담은 의원님 쭉 말씀 주셨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개헌이 저는 재밌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개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네. 숙명적으로 임기 후반기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도 가고 하는데 이런 거를 고쳐줄 수 있는 개헌이라는 게 국민 모두가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그 가시적인 대권 후보분들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에 가는 것도 황교안 대표께서 조금 강론을 더 얘기했으면 그 진위를 알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좀 있어야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힘들어진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좀 더 나은 그다음에 우리도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나라의 숙제를 같이 해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히 있고 이건 개개인들 대통령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 때문에 숙명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선거 시기만 되면 네. 그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꼭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앨 개헌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필요한 개헌이 그럼 과연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으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또 저건 권력 나눠먹기, 권력 노름 이게 또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내각제인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헌은 1987년 처음 이후 개헌되고 처음 하는 개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후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개헌을 얘기하셔야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개헌, 헌법에 그래서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로 개헌안을 한번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 내용에도 예를 들면 촛불의 정신을 수렴하는 개헌, 그다음에 소위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개헌 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이게 의제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정치권이 앞으로 개헌을 얘기할 때는 네. 권력구조 개편은 왜 하는 거냐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권력구조가 더 높일 것인가를 두고 권력구조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87년 이후에 개헌 논의는 정말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그야말로 화두로는 효과가 네.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심 어린 상황에서 고민을 해서 나오는 개헌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야 간에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루어져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 좀 서운하고 아쉬운 거는 네. 대통령께서 던져두셨던 개헌의 화두도 사실은 그냥 뭐 아니면 말구식으로 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 좀 와서 보면 주셨으면 묻혀버렸다. 네,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어요. 네. 묻혀버린 건데 그 정부가 낸 개헌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해서도 일부가 있긴 한데 핵심이 권력 구조 개편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개헌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뭐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총선 전까지 이슈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통합은 의무다라고 재보수 정당들 또 보수 세력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은 유승민 의원한테 설 전에 조차 내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유 의원은 조금 더 논의가 무르익으면 보자 이렇게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고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우리 전통적인 이 고유의 그 설 때 모이는 민심 그리고 거기서 서울과 지방에서 오고 가고 하는 이 여론의 동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설 민심의 보수 통합이나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화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설 밥상에 올려야 되는데. 네, 그 바람에 아마 황교안 대표는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 단칼에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일단 만나긴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김영호 공관위원장 우리하고는 관련 없다. 뭐 그리고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부터 뭐 비공개로 그 두 당 간의 당대당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다음에 만나자라고 해서 그 황교안 대표의 설밥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조금 다소 급한 마음과 그렇지 않고 더 천천히 가려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모습이 딱 대비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다 얘기를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꺼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하고 1대1 협의체 만들기로 한 거고요. 뭐 논의는 아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도 언젠가는 뭐 시간 문제지 만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담판을 지어야 될 텐데 문제는 담판의 내용이 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수통합에 약간 좀 그 길을 죽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랬죠. 리얼미터 조사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입장에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새보수당 지지자들이 보는 통합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보는 통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합하라는 건 그 보수 쪽 지지자들의 요구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설전에 만나자 이건 뭐냐면 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관위원장까지 하고 기준도 다 마련했잖아요. 현역 50% 물갈이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들어와라 여기에. 지금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지금 의도가. 만약에 설전에 만나면 통합이 그냥 밀어붙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중심이 되고 새보수당은 수적 열세기 때문에 그냥 흡수통합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전에 만나자 못 만난다. 요 하나의 단어, 그 두 개의 문장을 놓고도 그 뒤로는 네. 정말 많은 함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선 어쨌든 세 가지 보수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은 세 번째, 새 판을 짜자, 새 틀을 짜자. 이거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는 길은 자유한국당이 중심에 설 테니 들어와라. 지금 이런 식의 태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새보수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통합신당이 뜬다면 지도부는 해체하자 또는 뭐 비대위를 만들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애매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현금을 주고받을 때 그러면 지금 가진 자산이 얼마냐를 따지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런데 통합할 때 감동을 주려면 지분 대 지분을 가지고 통합을 하면 국민들은 나눠 먹기지, 정치 공학이지 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넘어가지만 이 상태로 밀어붙여지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아무리 늦어도 2월 15일 전까지는 최소한 합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에 막 들어가야 겨우 선거 치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는 2011년에 이제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통합할 때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는 그냥 대표직을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통합이 진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은 내가 중심이 돼서 통합하겠다가 아니라 통합의 구심체가 만들어지면 나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해야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가진 쪽이 버려야 감동도 생긴다 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뭐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통합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의원님 그렇죠.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감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지금 여도 야도 마음을 둘 곳 없는 중도 표심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아니면 등산 가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저는 이번 선거를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 거고.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보수 진영의 종갓집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머지 세력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대신에 자유한국당 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다 내려놨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했을 때 저는 이 통합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은 뭐 80% 이상 산을 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뭐 80% 아니라 그게 내용에 따르면 8%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 고비를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수치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새보수당하고 한국당의 지금 현재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보다 합해서 통합신당을 띄웠을 때의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뭐 저희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또 주목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인데 어저께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추진위원장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원희룡 지사 만났어요. 원희룡 지사가 통합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원희룡 지사가 광역단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 뭐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그 얘기한 것 중에서도 혁신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고민이 한 대목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게 휘청되고 있는 대한민국호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소속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죠. 네. 통합신당이 꾸려진다면 통합하는데 기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고요. 제가 뭐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가끔 원희룡 지사 이렇게 말씀 여쭐 부분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 가고 있는 휘청되고 있는 보수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너무 독주하고 있는 듯한 현 정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당에 얼마나 뭐 녹아낼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는 각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얹을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선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어떤 발언을 하거나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건 나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박형준 위원장도 만났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 모두가 세보수당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겁니다. 박형준 위원장을 세보수당은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 왜 그분이 움직이지? 이런 문제 제기부터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통합신당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건 세보수당과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 보면 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세력을 막 끌어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보수당과 동의 없이. 네. 그러면 이렇게 끌어모았으니 마지막에 세보수당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너만 남았다 이렇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대표 쪽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후보 단일화도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뜨지 않더라도 네. 선거 연대 정도까지도 어떤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가요? 그건 되게 이제 현실적인 발언인데요.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근데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 세보수당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사실 수도권은 많아야 4% 차이로 갈리고 어떤 데는 뭐 아주 몇 그렇죠. 프로 차로 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보수당이 나름의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네. 때 그냥 후보도 연대해도 된다. 후보 단일화 해도 된다. 굳이 우리 통합 안 할 거야라고 자유한국당의 그야말로 통합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센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귀한 뒤에 국내에 귀국한 뒤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김경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또 경실련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어떤 상대와 나눈 건 아니지만 기자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기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당, 세보수당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나는 선을 긋겠다. 이런 뜻을 좀 명확하게 밝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내 편이면 옳고 상대편이면 틀리다.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비상식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옳지 않고 지금 개파나 진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치하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흥미로운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17명하고 식사를 한다고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조짐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2단계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2단계 총선 국면에서 네. 보수 통합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되게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 들어가 봐야 네. 그러니까 별로 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떤 세력의 대권 후보가 될 때 양자가 되면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선거도 어렵고.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지분이 해야 된다는 크게 거예요.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조건을 활용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방식이 네. 새로운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전략이고 두 번째 대권으로 갈 때는 아마도 후보 단일화든 어떤 식의 2차 통합이든을 추진해서 대권 후보, 보수 쪽의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는 거는 네. 사실 정치에서 대권 후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큰 건 현역 의원 숫자예요, 일단. 세력. 네. 기존 정치권에서는 물론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워낙 유권자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실은 차기에 그나마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지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단계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수통합 논의에 안 들어가고 1대1 구도라는 거는
여권이 원하는 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색깔을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 모델을 지금 다시 차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첫째 하나는 지난번처럼 호남에서 과연 그렇게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을까? 호남의 반문 정서가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그때 거죠. 당시에는 네. 28석 중에서 23석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과연 좀 조금 더 봐서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 결과에 따라서 네. 무슨 다른 분들 낙수 효과를 뭐 바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처럼 그렇게 그 단단한 기반의 지역구 의원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까? 네. 두 번째는 그때처럼 정당 지지도를 저렇게 많이 받아서 비례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이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되는데 과연 과거처럼 국민의당 의원처럼 많은 의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2단계로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저는 앞부분 전자가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처럼 많은 의원들의 의석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회의적이라 말씀하신 당신께서는 2단계 전략을 생각하고 있지만 2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뭔가 전략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총선 이후 국면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그렇다면 1대1이 여권이 바라는 생각이다라는 지점부터 안철수 대표가 다시 고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심을 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이 될지 아니면 결국엔 또 뭐 지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선거 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의원 숫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뭐 17분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 다 비례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총선 이후는 그분 중에 몇 분이 옆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총선 가까워오면 지금은 뭐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또 네. 그 함정이 있죠. 안철수 대표가 제일 먼저 행보한 곳이 현충원 갔다 광주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남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럼 호남에서 왜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버림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국민의당을 버리고 갔다는 네, 거죠. 국민의당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했는데 국민의당을 깨면서 저건 보수 쪽하고 손을 잡네 저분이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네.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 보수 신당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럼 그분은 호남 지지는 거의 저는 뭐 5% 미만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2단계는 물 그게 건너간다. 불가능하게 라고 되는 보신다. 거죠. 재밌는 게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 혁통추이나 자유한국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그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새로운 보수당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운동장에서 쳐다보고 다른 운동장을 쳐다보지만 네.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1단계 전략은 보수 쪽과는 후보 단위라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